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0대 초반이 된 남성입니다. 저는 결혼을 하고 아내와 친구에게 배신을 당하고 아주 통쾌하게 복수를 했는데요. 이 이야기를 한번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어서 사연을 씁니다. 그녀와 저는 아주 평범하고 무난한 연애를 했어요. 다들 연애하시는 것처럼 서로에게 노력하고 믿음을 주면서 평범하게 연애를 했는데 무려 7년이나 했죠. 어릴 때부터 만나서 서로에 대해 너무 잘 알고 있었고, 커갈수록 그 사람이 없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더라고요. 그녀가 제 인생의 너무나도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보니 결혼은 서로 자연스럽게 결정하게 된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아니면 다른 사람을 만나서 다시 처음부터 시작할 자신도 없었거든요. 양가 부모님들도 저희가 오래 만난 걸 아시니까 결혼 허락받는 건 쉬웠기에 빠르게 결혼식을 진행했습니다. 저희가 오래 만나서 아내의 친구, 제 친구들은 다 알아요. 아내 친구도 저에게 오래전부터 형부 거리면서 친했고, 제 친구들도 저희 아내에게 재수씨 거리면서 친하게 지냈거든요. 여행도 여러 번 같이 갔었고, 전화도 자주 해서 많이 친합니다. 그래서 가끔씩 농담으로도 제 친구들과 아내가 무인도에 갇혀도 난 괜찮다고 말할 정도로 많이 믿고 의지하는 친구들이었죠. 제 친구들은 아직 결혼을 안 했는데 아내는 얼른 이 지긋지긋한 남정네들이랑 그만 여행 다니고 부부 동반 여행을 가고 싶다고 장난도 칩니다. 아무튼 저와 아내는 평범한 연애를 끝으로 결혼을 하고 드디어 같이 살게 되었어요. 오래 만났는데 신기하게도 연애랑 결혼의 느낌은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결혼을 하니까 훨씬 안정적이고 기분도 좋은 거 있죠? 이 사람과 정말로 한 가족이 됐다는 생각에 왠지 모르게 기분이 좋아졌고 얼른 저와 아내를 닮은 귀여운 아기도 낳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치만 아직 신혼이었고 저희 둘이서 시간을 보내는 게 더 좋았기 때문에 아직은 아기 계획이 없었어요. 아내도 조금 더 신혼 생활을 즐기고 아이를 낳자고 했고요. 저는 평범한 회사를 다니고 있었고 아내는 집에서 일을 하는 프리랜서입니다. 아내는 글을 쓰는 작가인데 다른 사무실은 없고 아직 신생 작가라 집에서 혼자 노트북을 두드리고 있죠. 아내는 원래 직장 생활을 하다가 작가 일을 하고 싶어서 일을 그만두고 작가를 하고 있는데 처음엔 전 극구 반대했어요. 솔직히 작가라는 직업이 많이 대중화되어 있지 않았고 수입도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니라 힘들 것 같았는데 아내는 고집이 워낙 세서 하고 싶은 건 꼭 해야 직성이 풀립니다. 그래서 주위 사람들의 반대에도 무릅쓰고 작가가 되었죠. 지금은 작가인 아내가 너무 좋아요. 회사 다닐 때는 회사 가기 싫다고 찡찡댔는데 지금은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해서 너무 행복하다고 하네요. 아내가 기분 좋은 걸 보니까 저도 힘이 나고 일을 더 열심히 해야겠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맡은 일이 출장이 잦습니다. 자주 지방으로 가서 일을 하다가 많으면 5일 정도 외박을 한 뒤에 집으로 가거든요. 최대한 신혼 기간에는 출장을 많이 안 잡으려고 했는데 꼭 출장을 가고 싶지 않을 때 출장이 많이 잡히더라고요. 연애 때는 그래도 같이 살지 않으니까 제가 출장을 가 있을 동안에 아내는 친구들도 만나고 일도 하면서 자기만의 시간을 가졌지만 결혼을 하니 같이 살잖아요. 그러면 하루 종일 집에 혼자 있어야 하는 아내가 걱정되었습니다. 그치만 아내는 괜찮다며 혼자 있는 거 적응됐다며 잘 다녀오라고 해주더라고요. 저는 출장 가서도 밤마다 아내에게 영상통화를 걸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지만 아내는 전화를 잘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나중에는 다 문자나 전화가 와서
잠들었다고 말해주며 저를 안심시켜 줬어요. 출장을 갔다가 집으로 가는 엘리베이터를 탔고 옆집 아주머니와 우연히 만났는데 아주머니가 아이고 그때 그 총각 잘생겼던디? 어쩜 그렇게 남매끼리 사이가 좋아? 우리 딸이랑 아들은 아주 치고받고 난리여. 라고 하는 겁니다. 네? 총각이라니. 아니, 그 와이프 동생 말이여. 얼마 전에 그쪽 와이프 남동생이라면서 엘리베이터에서 만났는디. 그때 팔짱 끼고 있길래 남매 사이가 좋구나 했지. 옆집 아주머니의 말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왜냐면 아내는 외동딸이거든요. 아내 주위에 사촌 오빠도 없고 팔짱을 끼고 다닐 만한 남자가 없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만난 아내에게 이런 사생활이 있을 줄 몰랐어요. 아주머니는 제 표정이 점점 굳어지는 걸 보시고는 잘못 말했다 싶었는지 내가 잘못 봤나? 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때부터 아내를 의심했습니다. 집으로 갔는데 아내는 보고 싶었다며 저에게 달려왔고 저는 그런 아내에게 왠지 모르게 거리감이 느껴지더라고요. 아내에게 솔직하게 누구랑 팔짱 꼈냐고 물어보고 싶었지만 정말로 내가 믿고 있던 아내가 바람이라도 났으면 어쩌나 싶어 무서워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집으로 가니까 낯선 사람의 흔적은 전혀 느껴지지 않았고 정말로 그 아주머니가 잘못 보신 건가 싶었는데 화장실로 가니까 일회용 면도기랑 다른 칫솔이 있더라고요. 저는 아내를 불러서 이게 뭐냐고 담담하게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당황하지 않고 여보 없을 때 내 친구들 왔다 갔어. 내 친구 중에서 머리 짧은 친구 알지? 걔가 구렛나루 자른다더니 저거 들고 왔다가 놔두고 갔어. 아내의 친구 중에서 머리가 남자들보다 짧은 여자가 한 명 있는데 굳이 구렛나루를 자른다고 저걸 들고 다니나요? 솔직히 이해는 되지 않았지만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솔직히 그때는 아내가 그렇게 말하니까 아주머니가 말씀하신 팔짱 끼고 있던 잘생긴 남자가 아내의 친구가 아닐까 싶었어요. 아주머니는 아내의 친구를 머리가 짧아서 남자라고 오해한 거고요. 제발 아주머니가 잘못 본 거라고 합리화하고 싶었던 것 같네요. 아무튼 그때까지 저는 절대 아내가 바람을 피우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려고 했습니다. 아내는 워낙 바람이나 불륜 같은 이야기들을 싫어하는 사람이기도 하고 바람 피우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하면서 화를 내거든요. 요즘 TV 프로그램을 보면 이런 주제인 영상들이 몇 개씩 나오잖아요. 그러면 아내는 혀를 차면서 어떻게 저럴 수 있냐고 바람 피우는 것들은 천벌 받아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바람을 피우는 건 말도 안 되죠. 그래서 더 아내를 믿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집으로 와서 아내와 같이 오붓한 시간을 보내고 맛있는 음식도 해먹고 재미있는 하루를 보냈어요. 얼마 후 저와 아내는 주말이라 오랜만에 데이트도 할 겸 밖에 나가기로 했습니다. 봄이었어서 꽃구경도 하고 싶었고 날씨가 너무 좋았거든요. 아내도 좋다고 했고 서로 일이 바빠서 너무 소홀했는데 오늘 하루만큼은 아내만 바라보고 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내의 화장법이 바뀌고 향수가 바뀌었더라고요. 그리고 원래 화장을 거의 안 하다시피 하는 아내가 최근 들어서 화장을 진하게 합니다. 집앞 마트를 갈 때에도 맨 얼굴로 나갔던 아내는 이제 화장을 하고 나가요. 향수 향도 예전보다 진해졌고 옷 입는 것도 조금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밝은색 옷을 많이 입었는데 요즘은
어두운 옷을 많이 입더라고요. 우리 아내 요즘 조금 낯설다. 향수도 바뀌고 옷도 바뀌고 화장도 하고. 갑자기 왜 그래? 기분 전환이야? 기분 전환. 나 아이 생기면 이런 것도 잘 못하고 다닐 텐데 지금이라도 원 없이 해놓으면 나중에 후회 없을 것 같아서. 아내는 저와의 아이를 계획하고 있었고 저도 이제 슬슬 아이가 갖고 싶더라고요. 나이가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아이를 낳아야지 더 늦으면 임신도 안 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나이가 그렇게 많지도 않았는데 저희 생각과는 다르게 아이가 쉽게 생기지 않더라고요. 다들 왜 임신이 축복이라고 하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정말 임신을 하는 건 축복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임신을 하는 건 너무 힘들고 잘 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혹시나 저에게 문제가 있나 싶어서 병원으로 가 진료를 받아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내에게 비밀로 한 채 친구가 운영하고 있는 비뇨기과로 가서 진료를 받기로 했죠. 저는 검사를 받고 결과를 기다리는 내내 너무 떨리고 긴장되었습니다. 혹시나 제가 아이를 못 가지는 몸이라면 평생 저와 아내 사이에는 아이는 없는 거잖아요. 아내에게 미안해서 어떡합니까? 검사 결과를 듣기 위해서 친구한테 갔는데 친구 표정이 좋지 않았어요. 야, 너 어떡하냐? 왜? 나 평생 아이 못 낳냐? 너 씨 없는 수박이야, 임마. 정말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죠. 어떻게 제게 이런 시련이 찾아온 것인가요? 정말 남자로서 자존감이 바닥을 쳤고 아내에게 이 소식을 어떻게 전해야 할지도 너무 막막했습니다. 야, 너 어떡하냐? 너 아이 낳고 싶어 했잖아. 하, 그러니까 와이프한테 어떻게 전하지? 많이 실망할 텐데 입양이라도 해야 하나? 저는 집으로 가는 내내 고개를 들 수 없었고 너무 절망적이었어요. 요즘 아내는 아이 낳을 생각하면서 육아에 관련된 책도 읽고 영상도 보면서 엄마가 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저는 아빠가 될 수 없는 몸이잖아요. 너무 미안했어요, 정말. 그리고 집에 도착해서 아내에게 말하기 위해 호흡을 가다듬은 뒤 현관문을 열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집으로 들어가니 아내가 기쁜 목소리로 저에게 달려오더라고요. 여보, 내가 좋은 소식을 들려줄게. 라고 했죠. 여보, 나도 할 말이 있는데 내가 먼저 하면 안 될까? 안 돼. 절대 안 돼. 내가 먼저 할 거야. 당신 너무 행복해서 뒤로 자빠질걸? 그 정도로 기쁜 일이면 내 얘기 먼저 들어줘. 난 안 좋은 얘기란 말이야. 안 돼. 그래도 내가 무조건 말해야겠어. 내가 지금 뭘 들고 있게. 아내는 손에다가 뭘 쥐었는지 등 뒤로 꽁꽁 숨기고 있더라고요. 제가 못 맞추니까 아내는 짠 하면서 제 앞에 한 물건을 들이미는데 바로 임신 테스트기였어요. 그런데 선명하게 두 줄이었습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건가요? 방금까지 저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라고 검사 결과를 들었는데 아내가 임신을 했다니요. 이건 솔직히 말이 안 되잖아요. 아내는 여보 대박이지. 우리 드디어 임신이야, 임신. 아기가 생겼다고. 아니, 이게 어떻게... 아무것도 모르는 아내는 기뻐하느라 정신이 없었고 저는 아내의 불륜이 정말 현실이 되었다는 것이 제가 이세를 만드는 게 불가능하다는 소식보다 더 절망적이었어요. 그제서야 아내는 저에게
여보가 말하려던 건 뭐야? 슬픈 소식이라며? 라고 말했고, 저는 차마 아내에게 말할 수 없어서 아니야 라고 한 뒤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내는 예상과 다르게 제가 임신 소식에 대한 반응이 좋지 않자 실망했더라고요. 저는 아내 앞에서 연기를 할 힘조차 나지 않았고 곰곰이 방으로 들어가서 생각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는 이세를 만드는 게 불가능한 몸이라 아내는 제 아이를 임신할 수 없는데 아내가 임신한 건 바로 불륜이라는 증거잖아요. 정말 어떻게 이럴 수 있나요? 불륜이라면 그렇게 기겁을 하던 여자가 떳떳하게 다른 남자를 만나고 남의 애를 임신하다뇨. 정말 역겹고 무서웠습니다. 저는 그날 흥신소에 문의를 해서 아내 뒷조사를 부탁드렸어요. 아내의 휴대폰을 열어보았더니 낯선 사람과 연락을 나눈 흔적은 없었고 다 친구들과 안부 연락을 한 것밖에 없더군요. 그래서 도대체 그 남자는 누군가 궁금했는데 마침 흥신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내의 불륜 증거를 다 잡았대요. 그래서 당장 보니 아내의 상간남은 바로 제 비뇨기과 친구였습니다. 저에게 충격적인 사실을 선고했던 친구와 함께 여행도 가고 놀러 다니면서 연애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직은 그 친구는 아내가 임신한 사실을 모르나 봐요. 그 친구는 제가 아이를 못 가지는 몸인 걸 아니까 아내가 임신을 했다고 하면 당연히 불륜 사실이 들통나잖아요.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솟았습니다. 어떻게 저에게 핏줄과도 같던 친구와 아내가 저렇게 쌍으로 저를 배신할 수 있나요? 그래서 저는 그들에게 복수를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내가 만삭 때까지 태교를 열심히 했는데 저는 차마 얼굴에 철판 깔고 친구의 아기를 태교할 수 없겠더라고요. 아내는 서운해하면서 왜 이렇게 자식한테 관심이 없냐고 했지만 저는 도저히 할 수 없었습니다. 아내는 출산 전에 임신 축하 파티를 열고 싶다고 했고 가족들과 친척들 그리고 주변 친구들도 다 초대하자고 했죠. 저는 그날 제 친구와 아내에게 복수하기로 했습니다. 얼마 후 임신 축하 파티 날 아내는 정말 행복해하는 표정이더라고요. 저는 그 기분을 망쳐주기 위해서 작전을 시행했죠. 우선 미리 선임해 놓은 변호사를 노트북 앞에 세우고 저는 무대 중앙에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모두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오늘 축하받아야 할 사람은 제가 아니라 바로 제 아내와 불륜을 저지르고 있는 저 사람입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제 친구를 손가락으로 가리켰어요. 친구는 당황한 표정으로 장난치지 말라고 했고 저는 그때 변호사를 쳐다보고 영상을 재생하라고 했습니다. 그 영상은 흥신소에서 받은 아내와 친구의 불륜 증거들이었고 그 영상은 아주 큰 화면으로 재생되고 있었어요. 영상 속에는 충격적인 장면이 잔뜩 들어있었습니다. 거기에 온 하객들은 다 같이 그 영상을 보고 충격을 감추지 못했고 마치 제가 아내의 불륜 사실을 처음 알았을 때 그 표정이더라고요. 영상이 끝난 뒤 저는 마이크를 다시 잡고 아내의 뱃속에 있는 아이는 사실 제 아이가 아닙니다. 저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거든요. 라고 말했습니다. 다들 헉 이라고 입을 틀어 막았고 다 같이 아내와 제 친구를 쳐다봤어요. 제 친구는 직업이 의사니까 주위에서 평판도 좋았고 착한 친구라서 더 많은 정을 나눴던 친구였는데 한순간에 이미지가 망가진 거죠. 저는 제 치부를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게 너무 힘들었지만 그래도 더 확실한 복수를 위해서 부끄러움을 감수하고 말을 했어요. 하객들은 저의 말을 듣고 화가 잔뜩 나서 테이블에 있던 음식을
제 친구에게 던지면서 욕을 하기 시작했고 친구는 그곳을 뛰쳐나갔죠. 아내의 얼굴을 보니까 세상을 다 잃은 허망한 표정을 하면서 멍 때리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아내는 제가 그런 상태였던 건 몰랐지만 아이의 아빠가 제 친구인 건 알고 있었대요. 일부러 거짓말하고 저에게 임신했다고 알렸다고 합니다. 친구는 불륜만 안 들키면 된다는 생각으로 만난 건데 아내가 임신을 할 줄은 몰랐대요. 둘은 아내가 임신하기 전에 잠깐 만난 거였고 아내가 임신을 하고 나서부터는 둘이서 만나지 않았다고 하네요. 나중에 사과는 했지만 제가 용서는 할 수 없겠죠. 그리고 아내와 이혼을 하고 지금은 따로 살아요. 처갓집에서도 다들 미안하다면서 딸 잘못 키운 자기들을 탓하라고 하는데 그건 핑계죠. 처갓집에서도 아내한테 더러운 괴물 취급을 하고 쫓아냈다고 합니다. 아마 아내는 제 친구와 같이 살고 있겠죠. 그들의 아이니까요. 정말 지금 생각해도 화가 나고 환멸이 납니다. 어떻게 그런 존재들이 제 주위에 있을 수 있나요? 그녀와 이혼 후 서로 연락도 안 하고 살고 소식을 아예 모르는데 작가라서 책이 출간하면 대충 어떻게 사는지 알아요. 그런데 원래 사랑 이야기를 쓰던 그녀가 점점 글을 쓰는 방식이 변하더라고요. 그녀는 글을 쓸 때 주위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는 편이라서 글을 읽으면 그녀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티가 팍팍 나는데 정말 별로인가 봐요. 애 아빠가 잘 못해주고 육아도 힘들고 과거를 후회한다는 말이 많았습니다. 제 친구들은 다들 그녀의 더러운 사생활 때문에 인연을 끊었는데 그녀가 책을 출간하거나 기사가 가끔씩 날 때마다 그녀에 대한 이야기를 댓글이나 책의 감상평 같은 곳에 달아요. 그녀가 과거에 했던 일들을 다 나열해서 그냥 책 읽지 말라고 독자들에게 알립니다. 제가 시킨 건 아닌데 친구들이 알아서 이런 애들을 그냥 사회의 악이라고 나오면 안 된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굳이 안 그래도 된다고. 하지만 친구들은 그냥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한대요. 뭐 아무튼 지금 생각해보면 그 아주머니에게 감사드려요. 그때 엘리베이터에서 그 이야기만 안 하셨어도 저는 지금까지 의심했겠죠. 그리고 이제서야 알게 된 저도 많이 반성합니다. 아내가 안 하던 화장을 하고 옷을 입는 게 바뀌고 향수 냄새가 바뀐 게 바로 친구 취향이어서 그랬대요. 그리고 면도기와 칫솔은 확실한 증거였잖아요. 여러분들도 조심하세요. 혹시 모릅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들어주셔서